안녕하십니까. 중앙일보 김한영입니다. 오늘은 경영, 사람을 벤치마킹하다를 쓰신 이송우 박사님을 모시고 기업의 무병 장수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제 기업은 사람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무병 영생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박사님께서는 이제 30년간의 직장 생활 경험, 삼성을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또 미국에서 MBA도 하셨고, 또 이제 미국 회사 다니시고, 또 이제 경영학을 박사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체험과 이론을 이제 접목하신 건데요.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게, 이 사람은 90, 100까지 사는 시대가 됐는데 기업의 평균 수명은 30년밖에 안 된다. 그렇죠. 예, 그거는 한국의 경우입니까? 미국의 경우입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30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IT 벤처 같은 경우는 예. 30년 못 채우는 경우도 많이 나오고 있죠. 예. 근데 반면 100년을 넘어가는 기업들도 또 볼 수 있고. 그래서 기업이 단명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주 일반적인 것 같아요. 우리도 왜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지 말라는 거를 하면은 결국 좋은 일이 안 생기고 나쁜 결과를 갖고 오듯이,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도 하지 말라는 거를 하다가 결국은 망하는 거 아니냐. 결국 하려는 거는 뭐냐 하면은 훌륭한 인재를 키워서 그 사람들이 자기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발전시키면 되는데, 대부분 보면은 오히려 안 좋을 때 보면은 이제 인재들이 많이 떠나고, 그런 인재들을 잃다 보면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경쟁력이 떨어지고, 근데 그게 이제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게 뭐냐 하면은 마치 제품이나 기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에 밀려서 망한다 하고 이제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어떻게 보면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됐기 때문에 인재라 그래도 뭐 갈 데가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냥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갈 데 있다 없다를 떠나서 특히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고 저성장 시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뭐 잃어버린 20년 비유를 많이 하긴 하는데, 저성장기가 될수록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인재가 필요하거든요. 성장기에는 뭐 설비 투자나 이런 걸 해서 양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었지만, 그럼 그냥 어떻게 보면은 물질적으로 확장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저성장으로 가면서는 사실 확장보다는 있는 거를 효율을 높이고 낭비를 제거하면서 그 환경에 맞는 새로운 거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럼 그건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자동화나 기계, 로봇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성장기를 대비해서는 인재를 갖다 빨리 확보하고 키우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취업 준비생은 입사할 회사가 없고요. 또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뽑을 인재가 없고 뭐 그런 미스매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뭐 회사에서는 오히려 당장 쓸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 근데 대학교 졸업하고 들어오는 신입사원들이 사실 뭐 실무 경험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걸 인턴으로 커버를 한다고 하는데 열정페이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고, 이게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서두에서 30년 직장생활 말씀하셨지만 한 30년 전에는 신입사원을 받아서 키웠거든요. 그러고 났더니 그 사람들이 언제 빛을 발했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한창 얘기하는 8, 90년대 그때 하고, 그 다음 이제 2010년대까지는 우리가 경제도 많이 성장하고 기업들도 엄청 성장을 했었죠. 그래서 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긴 하지만, 그래도 진짜 속된 말로 장사 1, 2년 하고 끝날 거 아니면 좀 더 미래를 내다볼 때는 회사에 필요한 사람들을 양성하는 게 기업을 오래 유지하려면은 핵심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인턴 사원을 뽑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이제 일단 뽑은 다음에 좀 이렇게 단점이 드러나도 어차피 우리 회사의 식구가 됐으니까 계속 훈련을 시키고 그러는 건데, 근데 인턴 사원을 뽑으면은 단점이 보이는, 아무리 또 대부분의 팀 멤버들이 인턴 사원을 좋아해도 뭐 한두 명이 의견이 저 친구 좀 이렇게 실력도 좀 그렇고 뭐 그렇다든가 뭐 이렇게 성격이 좀 이상하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제
채용이 안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턴 사원 제도라는 게 그런 어떤 뭔가 구조적인 인간과 인간 사이의 어떤 이 서로 조합을 싫어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10명을 만나면은 8명, 9명이 나를 좋아해도 네. 또 한두 명이 또 나를 싫어할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특히 이제 어떤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렇죠. 또 팀이기 때문에 또 이제 한두 사람의 반대자가 있으면 결정권자도 흔들리기 마련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뭔가 이 인턴 사원 제도라는 게 뭐 좋은 점도 있지만은 그렇죠. 그런 경영학적으로는 해소 방향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인턴이라는 것도 서구식 경영이죠. 예. 예전에 우리 과거에는 사실은 뭐 이제 요즘은 그런 식으로 하면은 사회적인 비난을 받지만 예. 추천을 많이 했잖아요. 예. 지인들의 추천을 받든가 그러면은 이제 흔한 얘기로 내 얼굴 봐서라도 너 잘해라 예.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무언의 압력이면서 오히려 그게 발전 동기부여가 되고 했었는데 그거를 꼭 추천으로 보는 것보다도 옛날 이제 동양 고전 이런 걸 보면 천거한다고 그러죠. 예. 그런 분은 진짜 이 사람이 나하고 안 맞지만서도 예. 위에서 요구하는 적임자일 때는 적극적으로 천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세상에 쓸모없는 인재 없다. 예. 이런 얘기가 있듯이 분명히 한두 사람 입장에서는 안 맞거든요. 예. 근데 오히려 그 사람이 쓰임새나 이런 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재를 일단 뽑아야 되는데요. 좋은 인재를 뽑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재를 그 책에서 좋은 인재를 뽑으려면 일단 CEO 최고 경영자가 이제 자신의 수준을 높여야지만 네. 인재를 보는 눈이 생긴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많이 얘기하는 삼국지 있잖아요. 예. 유비가 제갈량이 얼마만큼 훌륭한지를 알았으니까 가서 삼고초려를 하면서까지 데려갔다 하는 얘기가 나오듯이 어느 정도 사람을 볼 줄 알아야 제대로 된 사람을 고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흔히 잭웰치 전 지휘회장도 자기가 하는 일은 거의 대부분이 사람 고르는 거다. 그리고 또 고르는 거지만 속아내야 될 사람들은 자기가 또 찾아내서 제거하고 훌륭한 사람들은 발굴해서 키우고 하는 게 자기가 하는 일의 대부분이다 얘기했듯이 CEO들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자기가 수준을 높일 필요는 있다.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이 재능 있는 신입사원이나 아니면 새로 채용하신 재능 있는 직원은 좀 다르게 좀 대해야 된다. 이제 재능 있는 사람들 중에는 약간 좀 성격이 그렇죠. 특이하다든가 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뭐 꼭 직원 이전에도 우리도 이제 크면서 성장을 할 때 친구들을 보면 예. 친구들 중에는 좀 이상한 괴짜 같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흔히 우리가 뭐 실리콘밸리나 이런데 창업 신화 이런 거 얘기할 때 보면 예. 괴짜들이 뭔가를 갖다가 만들어내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일반적인 기준으로 생활을 하고 연구를 해라 했을 때 과연 그러한 아웃풋이 나올 수 있을까? 진짜 뭐한 얘기로 풀밭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가둬놓고 하면은 그거는 오히려 더 효과를 못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한국의 현대 기업의 역사는 이제 서구식 경영, 예전에 약간 어느 정도는 일본식 경영을 도입해가지고 그걸 적용한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서구식 경영이 있고 동양식 경영이 있는데, 보시기에 서구식 경영이 아무래도 이렇게 트렌드가 그렇고 서구식 경영을 잘 도입한 쪽이 더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이 오히려 아이러니한 게요. 서구식 경영이 진짜 뭐 하면 대세고 맞는 것 같았는데 네. 방금 일본도 말씀하셨잖아요. 과거 소니가 한창 잘 나갈 때 일본에서도 평을 가장 서구적인 일본 기업이다 하면서 소니가 좋은 평을 받았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은 삼성이 그랬었죠. 삼성이 그나마 이제 서구적이다 했는데 소니가 그 다음에 서구식 경영을 하다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과연 동양의 서구식 경영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게 맞을까?
우리나라도 요즘 와서 보면은 그러한 부작용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둘을 좀 접목시키는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서양은 어떻게 보면은 그 서양의 문명 자체가 뭔가 통제하고 지배하고 나누고 이런 쪽으로 다 많이 보고 있고 동양은 문화 자체가 여기 쪼개는 것보다는 계속 순환을 시키고 전체를 갖다가 보려고 하는 그러한 게 있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을 좀 융합을 시키면 새로운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했었던 거고 그런 데서 몇 개를 찾았기 때문에 또 책에다 설명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책에서 말씀하신 내용 제가 바로 위에 있다면은 그러니까 이 경영학 이론이 먼저 나오고 그거를 이제 현장에 이제 적용한 게 아니라 현장에서 어떤 좋은 사례, 베스트 프랙티스가 나오면은 그거를 이론화한 건데요. 예. 그러면은 이 어떤 경영학 이론이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때 달라지고 막 이렇게 약간 뭔가 학문으로서 좀 의심스럽다 이렇게 그런 생각도 뭐 드는 것 같습니다. 조금 그런 얘기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또 경영이라는 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그 해답 중에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가는 것이 기업 경영이지 꼭 이러한 상황에서는 A는 B다 하고 정확하게 저기 정의를 못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가다 보니 오히려 그런 이건 이론도 아니다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만약 한국 기업들이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곤란함을 겪고 있지만 아주 잘 되고 그러면은 한국이 포춘 500대 기업에 뭐 거기 막 몇백 개가 뭐 들어있다 그러면은 그냥 미국의 경영학자들이 한국 기업을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제 한국이 왜 이렇게 잘 나가느냐 한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에서는 회식을 자주 하고 이제 회식에서 소주 이렇게 많이 마신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소주를 먹어야 된다. 그래서 대화를 이렇게 한다. 하든가 회식을 자주 가져야 된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위계 서열적이기 때문에 이제 이 서열을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 그럴 거고 지금 이제 미국식 경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존댓말 뭐 가능 없애고 뭐 영어로도 뭐 하고 아니면 이렇게 영어 이름으로 이제 뭐 존, 뭐 해리, 뭐 이렇게 마이크 뭐 이렇게 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또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이 만약 잘 되면은 이게 거꾸로 하는 거죠. 이렇게 한국식 이제 소주 먹는 이 회식 문화라든가 이런 걸 해야지 잘 되더라. 그러니까 이 경영학 이론의 그 함정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잘 되는 회사들은 결국에는 서구식 경영을 그래도 잘 이론과 한국 현실을 잘 접목한 회사라고 봐야 됩니까? 대체적으로는. 그렇죠. 이제 삼성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그 우리나라 기업들이 IT 정보 시스템 투자가 일본이나 이런 데보다는 좀 앞서 있다고 많이 얘기하고 있고 실제 보면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삼성 같은 경우도 보면은 서플라이 체인이나 이런 SCM이라고 하는 공급망 사슬이 엄청 잘 돼 있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왔을 경우 그 시장의 반응을 즉시 감지를 하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해 나가거든요. 근데 그랬을 경우 우리 삼성 같은 경우 보면 한국식 조직력이나 위계 질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빨리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두 가지의 그 기능을 접목시키는 회사들이 현재 잘 나가고 있지 않나 그러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훌륭한 인재를 뽑은 다음에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처우를 해줘야 됩니까? 그 부분도 이제 흔히 얘기하잖아요. 돈만 많이 주면 되느냐. 예. 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은 오히려 붙잡기가 쉽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너무 핵심 인력이다, 무슨 A급이다, S급이다 해서 돈으로만 그 사람을 인재를 확보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할 때는 떠나는 경우들도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기업 문화 같은 경우는 약간 독특하고 특이한 사람을 인정해주는 재능이 있으면은 그렇지만은 아무래도 이 미국 같은 경우에도 나이가 너무 많다든가 그러면은 잘 안 뽑고 이제 그래서 어떤 책을 보니까 이제 실리콘밸리의 젊은 엔지니어인데도 머리가 너무 많이 벗겨졌다든가 머리를 심고 이제 그렇다고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한국은 더더욱 이제 조직이 중요한데 네. 저 친구가 굉장히 우수하고 분명히 회사에 도움이 되겠지만은 저 친구를 뽑고 그러면은 이제 회사 전체 조직이 붕괴한다. 그럼 아무도 안 뽑으면 좀 아깝지만은 안 뽑을 것 같습니다. 미국 기업이 이제 벤처 기업 같은 데는 그런 상황인지 모르더라도 일반 전통 기업 같은 데는 예. 오히려 나이나 이런 거는 별로 상관을 안 하고 예. 거기는 어떻게 보면은 일 중심, 직무 중심으로 하니까 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나이는 상관없이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보다는 조직 중심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나이나 이런 게 걸림돌이 되고 제약 조건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 계속 이제 경영학 이론도 어떤 유행을 타고 뭐 이렇게 뭐 그렇지만은 보시니까 변하지 않는 경영 내지는 경영학의 본질이 있습니까? 절대 변하지 않는 것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업은 사람이다. 예. 내지는 기업은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그거는 옛날 뭐 개성상인 그다음에 예. 베니스 상인 뭐 할 거 없이 예.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결국 사람이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고 흥하게 하는 것도 사람이고 망하게 하는 것도 사람이고 결국은 어떻게 인재를 많이 발굴을 하고 그 사람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느냐 그것만큼은 변치 않는 것 같아요. 구글이 일단 그 근무 이제 출근 퇴근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구글이나 이제 선진 기업들은 그 평가는 뭐 신문 보도를 보면 아예 평가 자체를 없애거나 뭐 그런 식으로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요즘 와서 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 서양식의 그런 평가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수치화하거나 계량화해서 평가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이 나온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떠한 일에 대해서 정성적인 일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힘들고 그 다음에 평가 지표를 또 잘못하면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구글이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지는 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뭐 요즘에 연봉제 평가 갖고도 또 사회적으로도 말도 많고 했는데 너무 그러한 계량화된 평가로만 그 사람의 역량이나 능력을 평가하려고 하면 오히려 놓치는 경우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소탐 대신 그런 부작용이 더 큰 것 같더라고요. 이제 1년에 한 2번 정도 자기 평가도 해야 되고 또 자기 또 그 부서에 또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그 팀원들의 평가를 하는 것도 참 일이거든요. 그거를 좀 심플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도 여러 번 해봤지만 사실 정답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다면 평가를 여기 일부 언급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면 평가도 나름대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참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먼저 직장 생활할 때 그 사장님 한 분께서는 자기도 예전에 다면 평가를 해봤는데 다면 평가했을 때 딱 한 가지만 자기는 참조한다. 동료들 간의 평. 상사나 부하와의 트러블은 그거는 조직의 어떠한 방침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협업을 해야 되는데 동료들 간의 평이 안 좋은 사람은 이거는 자기가 꼭 반영을 한다.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의 묘를 살릴 수도 있겠죠. 지난주에 나오셨던 그 성심당에 대한 책을 쓰신 저자 성심당의 경우에는 착한 일을 한 거를 이 평가에 너무 이제 과격하게 너무 이상적인 건 아닌가요? 착한 일, 아까 이제 말씀하신 거는 동료들의 사이에 이제 평가, 그것도 제일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아니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 착한 일을 해야 된다. 그것도 경영학적으로 봐서 괜찮은 접근법입니까?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장의 철학이 반영되는 거잖아요. 네. 자기는 회사를 끌고 가는 데 있어서 기준이 착한 일을 갖다 하는 것보다 하겠다. 돈 많이 벌고 성과 낸 사람보다는 뭔가 그런 자기의 그 방침이나 철학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뭐 맞다 안 맞다는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힘이 들죠. 그 회사가 할 일이고 그 다음에 일부 여기 저도 그 사례를 얘기했던 게 예전에 그 프로야구 구단 중에 그 선수들의 그
연봉을 정확하게 산정하겠다 해서 이제 평가 기준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상대 투수가 얼마만큼 공을 많이 던지게 했느냐가 타자들의 평가 기준이다 했더니 타석에 들어서 갖고서는 파울볼을 열심히 날리고 들어와서는 자기는 상대 투수가 공을 몇 개 던졌다 그걸 기록하더래요. 문제는 루상의 주자가 있으면은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자기는 파울볼만 날리면서 나는 여기 점수 잘 받을 거야 이런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조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자기가 어떤 식으로 좀 더 역점을 두면서 끌고 갈 그 경영 철학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그나마 좀 오차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 대체적으로 한국의 CEO들은 어떤 경영 철학을 갖고 있습니까? 그게 요즘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우리나라의 그 많은 재벌들의 초기 창업자들은 사업 보급이다, 뭐 경제 개발에 이바지한다 그런 철학이었잖아요. 근데 요즘 와서는 뭔가 이익을 더 많이 내는 예. 이런 왜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 돈을 더 많이 벌까 이런 쪽으로들 바뀌지 않았나. 그거를 이 트렌드를 다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정부가 나서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좀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넓어지는데요. 넓어지는 다시 바꾸는 거는 결국은 본인들이 느끼게 되죠. 하다 보면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은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지. 사실 그걸 외부에서 통제하기는 힘들잖아요. 그 철학이 그러니까 인문학적 이 철학이라고 해야 되나 전통을 그 문사철을 갖다가 적용하는 분들은 거기서 이제 만족감을 느끼고 실제 성과가 많이 나온다고 보십니까? 이 책의 상당 부분은 이제 인문학과 관련돼 있는데. 네. 그 부분을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기업은 사람이다 예. 하면서 많이 비유를 하고 또 그러다 보니 인문학이 필요하다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뭘 얻을까 했을 때 여지껏은 너무 좀 겉에 모습만 본 거 아닐까. 그러면 사람이 어떤 건지를 좀 더 제대로 본질을 파악을 하게 되면 예.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해서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유심히 관찰하다 보니까 이게 경영 기법을 많이 설명할 수 있네.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에서 예. 그러한 방법을 찾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를 해야 그 기업 경영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만약에 최고 의사 결정하는 사람도 결국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행동해오던 패턴대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이해를 하게 되면 상호간에 눈높이를 맞추면서 좀 더 그 소통할 수 있는 게 더 좋은 환경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 기업도 결국은 이제 사람이다, 사람이 모인 집단인데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성선설이라든가 성악설이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감시를 안 하고 평가를 안 해도 그냥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게 느슨해지면은 이 농땡이도 부리고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선설 쪽이 가까운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것도 사실은 결국 그 어떠한 조직에서 보면 그 모든 것은 이제 위로 많이 올라가듯이 어떤 여건을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 진짜 가만히 놔둬도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여건이 좀 상호 비방적이고 비판하는 문화로 다 만들어 놓게 되면은 이제 서로들 그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과 방향을 잡아주느냐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은 갈 수밖에 없다. 너무 그렇게 성악설로는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나라 전체는 이제 고성장기에서 저성장기를 갖지만요. 예. 그렇지만 이제 그 개별 기업이나 부문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주춤 이렇게 어떤 저성장기이지만은 뭐 실리콘밸리라든가 뭐 이렇게 잘 나가는 데는 굉장히 잘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나라 전체가 뭐 마이너스 해도 이제 내 회사, 우리 회사만 잘 되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또 이제 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또 이제 오히려 이제 나라 또 전체가 잘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저성장이라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잊어버리고 그냥 각 회사들이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요즘 그 고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는 없습니까? 신문에 그 본지에서도 그
중소기업들 중에 또 이렇게 그 세계적인 특허를 갖고 있는 데도 많은 것 같은데요. 일부 뭐 얼마 전에도 보면은 제약회사 같은 데서 뭐 예. 시장을 개발해서 성공했다 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던 고성장이라고 하는 예. 그 대기업 중심의 그러한 예. 관점에서 보면 또 고성장이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잖아요. 예. 단지 그 회사가 발전하는 단계에서 성장을 해가는 거지 그걸 그렇게 이제 고성장 나라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고성장으로까지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기업이 이제 이 기업을 사람의 몸에 비유를 하면은 사람이 이제 태어나서 이제 생로병사를 겪고 이제 뭐 청년기, 뭐 중년기, 뭐 노년기를 겪는데 그러면은 그 회사가 이 무병장수를 넘어서 이제 영생을 하려면 어떻게 그 안 늙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경우를 보면은 이제 수명 연장을 했잖아요. 예. 수명 연장을 한 우선 첫 번째는 건강 관리를 사전에 하는 거잖아요. 예. 건강 검진 해갖고 예. 미리 그 질병의 원인을 찾아내고 증상을 파악해서 고쳤기 때문에 됐거든요. 근데 기업은 그러면 건강 검진이 뭐냐 예. 했을 때 모든 기업들이 항상 변하고 싶어서 혁신을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혁신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결국은 거기를 통해서 사전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암적인 존재라든지 네. 질병의 원인은 뭔지를 찾아내면 되는데 혁신 그러면 일단 저항감부터 갖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게 제대로 진단을 못하다 보니까 예. 어느 날 이제 고질병이 돼서 이제 큰 화를 불러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혁신,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혁신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또 그렇죠. 그러네 뭐 그런 식이 될 수 있으니까 일종의 주기적인 리추얼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의식이 되고 근데 그러면은 그거를 진짜 그 기업이 건강 검진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컨설팅을 받아야 되나요? 자체적으로 이제 스스로를 볼 수가 있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가야지. 네. 뭐 내 병은 내가 잘한다 뭐 이런 식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컨설팅 받는 게 일반적으로 했던 방법이고 많은 방법인데 그게 있어요. 우리도 아프면 일단 병원 가잖아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우리 몸의 대사, 신진대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고 있을까 해봤을 때는 의외로 우리가 모르거든요. 그러고서는 이제 의사한테 가서 몸을 맡기고 의사가 뭐 스캐닝하고 뭐 해서 처방 내리면은 그냥 약 먹고 그러거든요. 컨설팅도 똑같은 거죠. 내가 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가서 예. 진찰을 받으면은 예. 상담이 되면서 찾을 수 있지만 예. 마치 우리 아프면 병원 가듯이 가갖고 그냥 어떻게 되는지 알아서 처방해 주세요 했을 때는 효과를 제대로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컨설팅을 받더라도 이제 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책에서 보면 이제 그 외국 기업, 한국 기업이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의외로 한국의 부서장들은 뭐가 어떻게 돌아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밑에서 이제 보고서를 해주면은 그걸 잘 이해를 못하고 이제 자꾸 빠꾸시키고 화내고 막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뭐 이제 서양 뭐 특히 미국의 그 부서장들은 이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훨씬 더 잘한다. 왜 프로세스가 왜 이렇게 다릅니까? 그게 아까 그거 같아요. 일 중심으로다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나이가 먹어도 할 수 있고 우리는 조직이 일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나이 이런 게 제약이 오듯이 보니까는 그쪽에서는 매니저들이 회의 과정이나 이런 데에 참여하고 하면서 그 과정을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일이 필요했을 때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걸 자기가 직접 작성을 하고 그렇게 되니 시간이 확실히 달라지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회의를 할 때 소통 능력도 향상이 되고. 그러니까 한국의 그 생산성이 낮다. 물론 이제 그 실제 제조 현장에서 뭐 일하시는 근로자도겠지만 이제 그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에 이제 생산성이 낮는데요. 그러니까 그 맨날 그 야근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그 한국이 생산성이 낮다는 얘기가 나온 게 한 2, 30년은 되지 않았나요? 근데 왜 그게 안 고쳐집니까? 그걸 변화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게 정답이겠죠. 왜냐? 그게 이제 누군가가 돌파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보면은 조직이 일하는 그러면서 성과를 내던 거에 익숙했었는데 그것을 이제 바꾸는 시도가 본격적으로 아직 일어나질 못하고 있는 거. 그것 때문에
계속 그 관성에 따라서 유지되고 있는. 그러니까 매번 언론에도 나오잖아요. 왜 우리 OECD 국가 중에 생산성이 낮으냐. 예. 뻔히 알면서도 못 고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 국가별 생산성 순위 뭐 같은 것도 이제 보면은 경쟁력 뭐 순위라는 걸 보면은 한국이 굉장히 낮게 나오고 또 이제 그 OECD 뭐 주고 한국 기업도 낮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한국이나 한국 기업의 불리하게 평가 기준이 돼 있는 거 아닌가요? 평가 기준까지는 뭐 제가 완전 어쨌든 객관적. 뭐 알진 못하지만은 이제 우리의 그 경험을 보면은 안 해도 될 일 하느라고 바쁘기 때문에 네, 네. 생산성이 낮다. 예, 예.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예, 예. 한두 번 하면 끝날 일들은 몇 번을 갖다가 반복을 하고 예. 그게 안 되니 뭐 저기 잔업에다가 휴일 근무. 예. 그럼 당연히 예. 같은 시간을 놓고 보면은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될 일이 특히 사무직에서는 불필요한 보고서 뭐 그런 건가요? 불필요한 보고서. 그렇죠. 진짜 그 일 안 해도 문제가 없는데 예. 뭐 예전부터 해왔던 거니까 뭐 발행하는 보고서라든지 특히 아무도 안 보는 보고서. 네. 근데 부서가 우리는 이런 거 하고 있다 하는 거를 예. 뭐 좀 선전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 예. 그러니까 예전에 그 고인이 된 그 마이클 해머가 정의할 때도 고객에게 가치가 없는 일은 사실상 안 해도 되는 일이다. 근데 흔히 얘기하는 오버헤드 그거는 고객에게 직접 가치를 주진 못하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관리를 해야 될 때 그거는 오버헤드다. 근데 전혀 가치 못 주는 거는 안 해도 되는 일이다 하고까지 정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파워포인트 같은 것도요. 그러니까 회의에서 발표하고 그럴 때 그냥 그 종이에다가 좀 이렇게 끄적끄적 쓰거나 아니면 이제 A4 용지에다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제출하면 되는데요. 또 발표하려면 이제 파워포인트 상당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막 동영상도 넣고 음영도 넣고 뭐 이제 폰트도 이쁜 걸로 하고 그렇죠. 뭐 배경도 하고 그게 또 그 추세가 그러니까 또 이제 그거를 그냥 이렇게 종이에다 이렇게 끄적끄적 써가지고 이렇게 딱 제출하면은 무성의해 보이고 그렇지만 그게 사실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 기업 문화거든요. 예. 그렇게 그냥 대충 종이에 쓴 것처럼 해서 쓰면서 또 의사소통하는 여기 기업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데코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예. 기본 틀 만들어 놓고 데코레이션에 엄청 시간을 쓰면서 가는 기업도 있고 그건 문화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 책에서 이제 이 경영과 이 경영에 대해서 승마의 비유를 많이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굉장히 그 재미있는 내용. 의외로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쓰는 표현이 있지 않나 해갖고 흔히 고삐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고삐를 조여라. 뭐 좀만 힘들어지면 또 고삐를 늦추지 마라 하는데 우연찮게 이제 말을 경험하다 보니까 요즘 정유라 때문에 시끄럽긴 하지만 그런 관점이 아니고요. 고삐라는 게 되게 보니까 말 입장에서는 재갈을 물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자꾸 땡기면은 말은 그 재갈 물린 상태니까는 이게 불편하거든요.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막상 보니까 말하고 언어가 안 통하니까 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고삐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땡길 땐 땡기지만은 놓을 땐 놓고 밀고 땡기는 걸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땡기는 걸로만 이해를 하고 있었다. 결국 직원들하고 소통을 할 때 일방적으로 진짜 지역자하고 강요를 하면은 되는 것처럼 생각할 게 아니라 그쪽의 상황도 배려를 하면서 쌍방향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그게 제대로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고삐를 조여라 하지 말고 고삐를 놓치지 마라. 왜냐? 놓치면은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소통의 수단, 밀고 당기는 수단으로 쓰면서 항상 붙잡고 있는, 놓치지는 않는 그런 관점으로다가 그 경영을 하면서 직원들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말도 이제 A급, B급, C급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핵심 인재, 그 재주가 출중한 그런 이제 그 말에 비유하는 건 좀 그렇지만은 이제 A급 말하고 일반 B급, C급 뭐좀 달라야 된다 그런 말씀도 여기서 한 것 같습니다. 삼국지에서 적토마 얘기 나왔잖아요. 적토마도 자기 제대로 된 장수를 못 만나니까는 별로 움직이질 않았는데 관우가 타니까는 그 다음에 같이 타고서는 뭐 도망갔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말도 보면은 이제 뭐 이러한 교육용, 무슨 승마용, 그 다음에 뭐 경주용, 뭐 이렇게들 급이 나눠지고 그 급에 따라서 막상
보면은 반응이 달라요. 그러니까 진짜 교육용인데 걔가 너무 잘 뛰거나 그러면은 오히려 초보 승마자들은 떨어질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그 급에 따라서 우리 인재도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아웃풋 내는 사람도 있을 테고 어느 정도 통제를 해줘야지 아웃풋 내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런 걸 같이 비교해 보면은 좋다 이거죠. 근데 이제 이 조직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입사원이 이제 너무나 뛰어나고 막 그래가지고 막 고속 승진을 시켜주고 뭐 이렇게 연봉도 팍 올려주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뭐 나가고 뭐 모멸감을 느끼고 뭐 기존의 그 멤버 조직원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아니면 그냥 직급은 안 올려주더라도 예컨대 이제 뭐 월급만 많이 준다든가 뭐 그러면 되나요? 그게 이제 뭐 개인마다 틀리기 때문에 정확한 답은 없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도 원래 조직에서 그 CEO나 이런 분들은 그 성장의 속도를 조절해 줄 필요도 있지 않나. 예. 너무 고속으로 가다가 과속 스캔을 내면은 본인도 힘들고 회사 전체적으로도 악영향이 오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은 좀 진짜 그 사람을 어느 정도 키우고 미래를 책임질 일이 있을 때는 속도 조절도 관심을 가지고 봐줘야 되지 않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해야죠. 예,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 독자 시청자들에게 하실 말씀을 좀 강조해 주십시오. 네, 그 사람을 자꾸 기업하고 비교하는 게 좀 생뚱맞고 하기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것이 기업이나 조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는지를 잘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게 진짜 힘이 들어요. 근데 눈높이를 맞췄을 때는 빨리 일할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기존의 이제 새로운 과학적인 기법보다는 우리 사람 냄새나는 그런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사람을 연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제 기업도 우리 유기체처럼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할까 그런 관점에서 관심을 계속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이 책, 그 경영 사람을 벤치마킹하다 여기에 이제 담으신 거죠. 예. 예. 전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연말연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